파트 1 오프닝 2.5 조 N 가전연합 헤드라인 이면에 두 노병의 필사적인 참호 합치기. 자, 겨울을 앞둔 두 마리의 곰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덩치가 2배로 크지만 살이 물러 겨울을 날 지방이 부족하고, 다른 한 마리는 작지만 단단하게 기름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사냥감이 줄어드는 숲에서 두 곰은 싸우는 대신 같은 굴로 들어가기로 합의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연합이라 부르며 새로운 힘의 탄생이라 환호하지만, 그 본질은 먹이가 사라지는 계절을 함께 버티려는 방어적 동거에 가깝습니다. 이 장면을 금융의 언어로 치환하면 우리는 이것을 성장 합병이 아니라 시장이 축소되는 산업에서의 방어적 통합, 즉 디펜시브 컨솔리데이션이라 부릅니다. 규모는 커지지만 단위 경제성은 그대로이고, 두 회사의 이익 구조가 한 법인 안에 섞이면서 시장은 더 낮은 쪽의 잣대로 전체를 할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일본 유통업계 1위인 야마다 홀딩스와 5위의 에디온 통합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핵심 로직과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영업이익률 0.96%, 야마다가 3.25%, 에디온 뒤에 숨는 SOTP 함정. 시장이 이 딜을 보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매출 약 2조 5천억 N, 점포 약 1만 개, 압도적인 가전일, 위 연합의 탄생. 이 숫자들은 분명 사실이며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눈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매출은 더하기로 합쳐지지만 이익은 더하기로 합쳐지지 않으며, 진짜 무게중심은 매출의 규모가 아니라 그 매출이 남기는 이익의 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의 무게중심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장이 환호하는 그림과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납니다. 먼저 두 회사의 실제 체급을 이익으로 재어보겠습니다. 매출이 2배 이상 큰 야마다 홀딩스는 2026년 3월기 연결 매출 약 1조 6,518억 N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약 161억 N에 그쳐 전년 대비 62% 넘게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약 0.96%입니다. 반면 매출이 절반 수준인 에디오는 같은 기간 약 7,937억 N의 매출에 영업이익 약 257억 N을 남겨 영업이익률 약 3.25%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야마다가 2배지만 이익은 에디온이 더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이 딜 구조의 첫 번째 핵심 동인입니다. 이 비대칭이 왜 결정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야마다의 이익이 무너진 이유를 해부해야 합니다. 야마다의 영업이익 급감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약 240억 N 규모의 전략적 재고 처분과 주력 가전 부문에서 발생한 자산 감손이 겹친 결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회성 비용으로 분류되지만, 설계자의 관점에서 일회성이라는 단어는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처리된 재고와 감소는 사실 본업이 더 이상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구조적 신호를 일회성이라는 회계의 외투로 덮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수를 했는데도 이익이 무너지는 회사, 이것이 야마다의 본질적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 구조의 실제 핵심 동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흡수한다는 서사가 아니라, 단단한 작은 이익 풀이물은 큰 매출 더미에 묻힌다는 정반대의 구조에 있습니다. 두 회사를 단순 합산하면 영업이익은 약 419억 N이고, 야마다의 일회성 비용을 되돌려도 정상화 이익은 약 650억 N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합산 이익의 건전성을 떠받치는 기둥은 매출 규모가 작은 에디온입니다. 에디온은 4기 연속 증수, 3기 연속 증익을 달성했고, 자체 브랜드 비율을 이미 약 35.6%까지 끌어올렸으며, 앱 다운로드는 1,500만을 넘겼습니다. 즉, 이 딜에서 현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은 덩치 큰 쪽이 아니라 작고 단단한 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설계자가 주목하는 구조적 함정이 등장합니다. 시장은 이 통합법인을 하나의 가전 양판점으로 묶어 하나의 멀티플로 평가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법인 안에 영업이익률 1%의 무름박스 소매와 3%가 넘는 단단한 리폼 주택 설비 사업, 그리고 아직 이익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택과 에너지 옵션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이익 풀을 하나의 잣대로 묶으면 시장은 본능적으로 가장 낮은 쪽의 멀티플로 전체를 할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큰데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싸게 평가되는 이른바 SOTIP 할인의 함정입니다.
이제 고마진 사업의 가치가 저마진 박스 소매의 그림자에 영원히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 구조의 무게중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통합의 진짜 가치는 매출 2조 5천억이라는 규모에 있지 않고, 자, 서로 다른 이익 풀을 하나로 섞었다가 다시 분리해 제값으로 재평가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분해 가능성에 있습니다. 규모는 서사일 뿐이며 가치는 분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해를 가능하게 하느냐 막느냐의 칼자루를 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보게 될 또 다른 주체가 쥐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바로 그 지점, 즉 합쳐진 구조를 누가 다시 자를 권한을 가지는가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83세와 76세 후계 공백 위에 세운 2027년 10월 지주사의 설계도. 설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구조를 짜지 않습니다. 설계자는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이 명제를 기억한 채로 이번 통합의 형식을 다시 보면 왜 두 회사가 흡수합병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방식을 버리고 굳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세워 그 아래에 두 회사를 나란히 매다는 우회로를 택했는지가 비로소 해석됩니다. 이것은 효율의 선택이 아니라 방어의 선택입니다. 만약 야마다가 에디온을 흡수합병했다면 에디온이라는 법인과 상장도 사라지고 야마다의 한 부문으로 편입됩니다. 통합의 강도는 가장 세지지만 그만큼 현장의 마찰과 브랜드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 구조의 혼합이 즉각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두 회사가 선택한 지주회사 방식은 2027년 10월에 공동 지주사를 세우고 양사를 완전자 회사로 매다는 형태입니다. 법인격과 경영의 자율성을 당분간 남겨둔 채 매입과 물류와 시스템 같은 뒷단부터 천천히 통합 효과를 쌓고 점포의 브랜드는 시간을 들여 정리하겠다는 점진적 접근입니다. 설계자의 언어로 옮기면 이것은 다운사이드를 방어하기 위해 비가역성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왜 비가역성을 미루는 것이 방어일까요? 첫째 이유는 규제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서일본의 촘촘한 점포망을 가지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위험할 만큼 높아집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JFTC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일부 지역의 점포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흡수합병처럼 살을 이미 섞어버린 구조라면 다시 도려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주사 아래에 두 법인을 분리된 채로 매달아 두면 규제가 어느 점포를 떼어내라 명령하더라도 그 부위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조는 규제라는 외부 칼날에 대비해 절단선을 미리 그어둔 설계입니다. 둘째 이유는 거버넌스와 후계의 공백입니다. 지주사의 회장에는 83세의 야마다 창업자가, 사장에는 76세의 에디온 회장이 앉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간 회사를 지배해온 창업 세대이며 둘 다 후계자 육성이라는 숙제를 미완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 통합은 두 노병이 각자의 후계 공백을 서로의 조직으로 메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느 한쪽이 즉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사를 양사 동수로 맞춘 균형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에디온의 최대 주주가 가구 대기업 니톨이라는 사실이 변수를 하나 더 얹습니다. 즉, 이 지주사 구조는 누구도 단번에 정원을 쥐지 못하게 설계된 권력의 임시 휴전선에 가깝습니다. 이제 자본 배치의 이면을 해부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출구 서사보다 어떻게 원금을 방어할 것인가라는 하방 통제의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당사자들이 이 시장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전박스 소매는 인구 감소와 전자상거래 침투로 파이가 줄어드는 제로섬 시장이며, 야마다의 본업은 이미 증수해도 이익이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합리적인 설계자는 상방을 키우는 데 자본을 쏟지 않고 무너질 때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자본을 배치합니다. 에디온의 안정적 현금 흐름, 전국에 깔린 점포와 물류 자산, 그리고 리폼과 주택 설비라는 상대적 고마진 풀이 바로 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방식의 진짜 의도는 시너지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의 최소화로 읽어야 합니다. 점진적 통합은 시너지가 늦게 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통합이 실패하더라도 두 법인을 다시 떼어내 각자의 가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 풋옵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합쳐두되 언제든 다시 자를 수 있게 만든 이 구조 자체가 두 회사가 이 결합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지점을 봅니다.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이 구조를 짰습니다. 이제 이 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시장 수요도 이익 변동성도 통합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입니다. 다른 위험들은 완화의 대상이지만 이 위험은 거래 자체의 가부를 가르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가 서일본에서 겹치는 점포망을 가졌기에 심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점포 매각이 강제되면 이 통합이 내세운 모든 시너지의 물리적 전제인
점포 밀도와 바잉 파워가 그 순간 훼손됩니다. 여기에 외부 요인이 교차하면 위험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쇄 붕괴로 번집니다. 금리 상승은 야마다가 의존하는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사업의 마진을 압박하고, 엔화 약세는 수입 가정과 태양광 패널, 가정용 저장 장치의 원가를 끌어올려 가뜩이나 얇은 박스 소매의 마진을 직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것이 압력이 공취위의 점포 매각 명령과 동시에 닥치면 우리가 정상화 이익이라 가정했던 약 650억 엔의 토대 자체가 흔들립니다. 한 회사의 고유한 취약점은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외부 충격과 맞물리는 순간 폭발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취약점이 시장에 가져올 나비 효과를 신중한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인과의 사슬이 보입니다. 공취위의 조건부 승인은 점포 매각으로 이어지고, 점포 매각은 매출과 바잉 파워의 하락을 부르며, 이는 통합이 약속한 시너지의 미실현으로 다시 멀티플 재평가의 실패로 번집니다. 그리고 재평가가 실패하면 출구에서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투자금 회수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핍박을 근거로 이 딜을 분산형 에너지 테마로 띄우려는 시각이 있으나, 두 회사의 공식 통합 명분 어디에도 가상발전소나 에너지 플랫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테마의 멀티플을 미리 얻는 것은 시클리컬 착시이며, 설계자는 그 착시를 옵션 가치로만 보수적으로 인식합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자본 한 푼 없이 지주사 방식 활용하기. 자, 지금까지 우리는 2조 5천억 엔짜리 거대한 통합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의 존재 이유는 거대한 딜을 구경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해서 자본 한 푼 없이 여러분만의 판을 짤 것인가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구조를 내 개인 딜룸이나 플랫폼 빌딩에 적용한다면, 저는 야마다와 에디온이 쓴 세 가지 설계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분해 가능성, 절단선, 그리고 비대칭의 활용입니다. 첫째, 분해 가능성입니다. 이 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이익 풀을 하나로 섞었다가 다시 제값으로 분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이 커뮤니티든 뉴스레터든 작은 사업이든 무언가를 만들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합치지 마십시오. 가장 마진이 좋은 활동과 가장 마진이 낮은 활동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무료 콘텐츠라는 박스 소매와 유료 컨설팅이나 멤버십이라는 고마진 풀을 같은 통장과 같은 정체성에 섞어버리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전체 가치를 가장 싼 부분의 잣대로 할인합니다. 물은 매출에 단단한 이익이 묻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회계와 브랜드를 분리해 두는 것, 이것이 개인 단위의 SOTP 설계입니다. 둘째, 절단선입니다. 두 회사가 흡수 합병 대신 지주사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규제가 칼을 들이댈 때 그 부위만 도려낼 수 있도록 미리 절단선을 그어둔 것이었습니다. 자본이 없는 주니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방 통제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와 협업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때 잘 될 경우에 분배만 합의하지 말고, 깨질 경우 누가 무엇을 들고 나가는지의 절단선을 먼저 그으십시오. 콘텐츠의 소유권, 고객 명단, 채널의 명의를 처음부터 분리해 두는 것이 곧 풋옵션입니다. 설계자는 결합을 설계할 때 이미 분리를 설계합니다. 비가역적인 결합은 초보의 선택이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결합은 설계자의 선택입니다. 셋째, 비대칭의 활용입니다. 이 딜의 진짜 동력은 덩치 큰 야마다가 아니라 작고 단단한 에디온이었습니다. 매출이 작아도 이익률이 높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쪽이 결합의 무게중심을 줍니다. 여러분이 자본이 없다면 규모로 경쟁하려는 충동을 버리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작은 활동 중에서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단단한 핵을 찾아내고, 그 핵을 중심으로 다른 자원들을 끌어다 매다는 지주사형 사고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은 전가하고 하방은 통제하며 단단한 핵의 현금 흐름만 여러분이 쥐는 구조, 이것이 마이크로 GP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신디케이트나 플랫폼을 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활동을 이익률 기준으로 줄 세워 고마진 핵과 저마진 외피를 분리하십시오. 다음으로 협업과 자원 결합은 모두 되돌릴 수 있는 형태로, 즉 명의와 소유권의 절단선을 그은 채로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위험을 지는 자와 보상을 받는 자를 분리하는 계약 구조로 여러분의 하방을 방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테마, 즉 남들이 열광하는 유행에 여러분의 멀티플을 미리 얹지 말고 그것을 옵션으로만 보유하십시오. 자본이 없어도 이 네 가지 구조적 로직만 차용하면
여러분은 판 위의 말이 아니라 판을 그리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 5, 클로징. 규모는 서사 속에, 가치는 분해 속에. 이번 딜이 우리에게 남긴 통찰은 한 문장으로 묵직하게 응축됩니다. 규모는 서사일 뿐이고 가치는 분해에서 나오며 합쳐진 구조를 다시 자를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가 그 가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야마다와 에디오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절단선을 미리 그어두었고 우리는 바로 그 설계의 문법을 훔쳐 우리 자신의 판에 새겼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기존에 고착화된 가전 유통 기득권이나 거대 자본의 카르텔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